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중국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 강의가 실강 스케줄이 조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저희 일요일부터 일요일 해서 딱 일주일간 좀 실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강을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진도 따라서 타이트하게 쫙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실강만큼 이렇게 잘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강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만큼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쭉 이렇게 강의 진도를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상표 1회독을 하는 거에 최고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진도가 밀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중국 강의, 이 상표법 강의를 뭐 2주, 3주 이렇게 걸려서 듣게 되면 사실 나머지 진도도 똑같이 밀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주일 동안 내가 딱 1회독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OT를 시작을 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번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진행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진이랑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5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밀리스 학원에서 상표법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질문 메일 써드렸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와서 질문사항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또 혹시 내가 뭐 이렇게 강의 중간에 하기보다는 좀 정리해서 글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답변 드릴 거고, 사실 저희 그 윌비스 오카방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에 질문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는 중급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표법 기본 내용을 내가 한번 봤다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할 거고요. 따라서 저희 상표법 기본 강의가 16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얘는 8회짜리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8회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8회차에 걸쳐서 상표법을 1회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적인 기초 이해 내용들을 막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쭉 빠르게 중요 부분 위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된다. 자, 그때 그러면 여기서 왜 중국 강의라는 말이 붙었느냐? 자,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 판례들에 대한 뭐 심도 있는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례 내용들을 좀 보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뭐 풀 수 있는 느낌의 그런 판례 지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바로바로 틀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1차 쪽에서는 이제 이런 취지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표법에서는 판례가 워낙 중요합니다. 물론 법조문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법조문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판례가 이제 우리 상표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히나 뭐 특허법보다도 더욱더 실체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판례 원문을 좀 같이 보면서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 기출 지문들 위주로 쭉 진도를 나가면서 판례 내용들을 체크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출 질문들을 좀 완벽히 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급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이 문제풀이 강의랑 최종 정리 강의가 있죠. 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뭐 종합반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처럼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전체 내용을 1회독을 이제 쭉 하면서 했고, 아마 기본 강의 이후 중급 강의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 상표법 기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급 강의에서 한 번 더 쾅 도장을 찍고 내용을 이제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험 이제 직전에 최종 정리 강의에서 하루 만에, 이건 이제 또 하루 만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회차가 줄어들면서 얘는 이제 거의 한 3회차 정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16회에서 8회, 8회에서 3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상표법 내용을 빨리빨리 회독할 수 있게 실력을 올려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강의의 이제 목표는요, 우리 상표법 1회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기출 지문의 완벽 대비. 얘가 이제 사실 이 두 개가 사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될 목표고요. 사실 기출 지문 완벽 대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지문 표시가 모두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문 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담겨지는 OX 문제를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조금 더 대비하실 수 있고, 네, 중요 판례 내용들, 판례 원문 드렸죠. 얘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받으셨던 판례 자료랑 동일한 판례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 판례 위주로 뽑아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혹시 2차 시험을 좀 미리 대비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 시기에 이제 기본 강의가 아닌 중국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조금 내가 1차 시험을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욕심을 내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2차 시험 공부를 하긴 당연히 지금 시기에서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이제 중복되는 과목인 특허법이랑 상표법을 조금 미리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욕심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중국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시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각 쟁점의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물론 1차 시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전혀 1차 시험과 동떨어져 있어서 2차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1차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정도의 좀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좀 이제 미리 감을 좀 익혀보실 수 있겠고, 네, 그렇게 좀 2차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책 교재 앞에도 이제 그 교재 특징이 써져 있는데 2차 교재와 연계성 확보라는 이 문구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차 교재와 목차를 최대한 맞췄습니다. 물론 1차 교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지만 2차 교재와 목차를 맞춰놨고요. 또는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책 교재 잠깐 펼쳐주시면 옆에 두 문자 표시가 있어요. 뭐 보신산수 이런 식으로 두 문자 표시가 있거든요. 자, 이 두 문자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두 문자로 암기할 수 있구나 정도를 보시겠지만, 네, 2차 시험 가면 이걸 이제 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볼 때에 이런 판례 문구는 이런 두 문자로 암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두 문자 암기를 같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보면, 자, 저희 중국 교재 뭐 기본 강의 교재랑 동일한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출 지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하면서 이런 부분이 기출되었구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2차 시험과 1차 시험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2차 시험은 1년에 이제 딱 4문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나올 확률이 오히려 좀 적어요. 왜냐면 딱 4문제에 대해서 논술형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됐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출제하면 사실 누구나 잘 쓰겠죠. 그래서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거는 이제 오히려 좀 기출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차 시험은 오히려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죠. 지문 하나하나로 따지면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됐던 중요한 쟁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민법이랑 특허는 이제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그렇고요. 상표법도 자주 기출되는 단골 기출 지문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쭉 진도 나가면서 교재를 보다 보면 별표가 막 6, 7개씩 달려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애들은 또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기출 지문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기출 표시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저는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목차 활용을 참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판례 내용에 대응되는 목차를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중국 강의가 끝나고 나서 회독을 하실 때 회독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이 목차만 보고
이 내용 그거였지 하고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목차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가면은 이 목차가 이제 답안지의 목차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상표의 이제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 상표의 유사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서 외국어 상표 판례 적고 목차를 적고 얘를 내용을 이제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야 되는 대상이고 1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읽지 않고도 바로 회독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와 동시에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정확히 이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 판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주에다가 체크를 해놨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기본서 교재를 회독하실 때는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판례 자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 수업 시간에 대한 복습으로 이제 판례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시겠죠? 그 이후로는 판례 원문을 이제는 조금 끊으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에서 상표법이 10문제 출제가 되죠. 근데 이 저희가 이제 판례 자료 다 나눠드리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기본서랑 계속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민법 양 굉장히 많고 특허법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례 자료는 우리 수업 중에 같이 보고 수업에 대한 복습용으로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수업이 다 끝난 9월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이 기본서로 계속 회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본서를 보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지문이 혹시 있다면, 그럴 때 이제 해당 판례를 찾아보는 정도로 이제 나중에는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2차 시험에 가면 이 판례 자료를 이제 거의 기본서 보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판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끌어와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우리 1차 시험에서는 내용 숙지 그리고 OX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 들을 때 그리고 강의 복습하는 용도로 이제 완벽히 우리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회독할 때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보는데 리바이너스 판례 나왔네, 이거 그 판례였지 라고 떠올릴 수 있게. 근데 안 떠오른다 하면 이제 그때 한번 체크 꺼내서 보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때 이제 내용을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상표법 전체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각각 뭔가 관련 있는 이제 판례들이 다수 있죠. 네. 그러면 이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결국엔 제가 아마 설명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상표법 이렇게 두꺼운 이 교재에서 지금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하려면 어떤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주소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 A 지문에 대응되는 그 서랍 칸으로 가서 꺼내서 내용을 이제 매칭시켜서 OX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잘 되려면 이 판례가 어디에 대응되는 어느 내용의 판례인지 어느 위치의 판례인지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걸 알려주는 게 여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완벽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주소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시태그 해놨죠. 여러분들 해시태그의 그 의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례에 뭔가 주소 설정 그리고 관련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례 키워드들 눈으로 이제 한번 딱 체크해 주시고, 네, 이제 추후에는 나중에 2차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들을 암기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2차와의 연계성이 계속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서는 이제 법적 내용과 관련된 법리 부분이고,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점선 이제 사실관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 드리는 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판례 내용 숙지하고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었는지 숙지를 하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복습까지 끝낸 이후에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회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 OX 복습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 강의가 매주 주말마다 딱딱
딱딱딱 열릴 때는 우리가 진도 나가면 그 진도 해당되는 기출문제 OX를 쭉 풀이를 해오시고 이런 식으로 복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컴팩트하게 쫙 기본 내용의 그 중국 강의 내용을 훑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끝날 때 이 기출 OX를 쭉 드릴 거거든요. 이거 사실 객관식 문제집에도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내용일 건데 이 중국 강의용으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기출 OX, 기출만 모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우리 진도 나갈 거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쭉 진도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 복습하실 거잖아요. 한번. 네, 각자 하실 거죠? 네, 각자 복습하실 때 그때 이제 내가 진도만큼 공부를 하고 그 진도에 대응되는 기출 OX를 다음 날이나 그 전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문제 양을 좀 줄여서 한 뭐 15문제에서 20문제 이렇게 좀 딱딱 그냥 그때 이런 식으로 기출되는구나 감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드렸고요. 이번 중국 강의 때 우리 목표가 뭐였죠? 기출 지문 완벽 대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끝이 나고 나면은 기출 지문을 전부 다 드릴 거예요. 네, 최소 6개는 다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39회에도 이런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출 OX 문제를 가지고 같이 복습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출 OX 이 자료와 이 기본서 이제 회독을 늘려가면서 쭉 복습을 계속 기출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네, 최종 마무리까지 지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수업의 예습 복습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예습 강의 진도 분량만큼 1회도 해오기 힘들 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기본서를 많이 회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진도 분량만큼 1회도 해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텀이 짧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체크하면서 내용 상기시키는 거 정도로 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복습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점을 이제 숙지하고 시작할 거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목차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를 좀 상기해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의가 이제 끝나는 후에 복습하실 때는 강의 진도 분량의 이 대목차와 쟁점별 목차 그리고 판례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 뭐 판례 내용 설명 들었을 때 맞다 이 판례가 이 판례지 이 판례는 이 판례야 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생각 안 나고 그럼 또 판례 원문 하나씩 읽어보게 되고 그럼 또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례 이름 확인하면서 이 판례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해당 범위 기출문제 풀이는 우리 강의 다 종료된 이후에 하시기로 했고 네, 판례 자료 복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강의는 이 정도로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네,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총칙 단원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표법 과목 같은 경우 어때요? 총칙이 매우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총칙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상표법 전반에 걸친 뭔가 개념 이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잔뜩 들어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총칙 파트는 조문 수는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관련 조문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 내용이 좀 많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그리고 상표의 동일 유사라는 개념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그 조문에서 전부 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소 설정을 잘 해두고 내용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총칙 파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 상표법의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가 무엇인지에서 뭘 설명해 주죠? 여기서 우리 상표의 정의, 규정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죠? 우리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표의 정의는 법 조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품의 정의는 법 조문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나오는 스타일이 있죠. 뭐 상품의 정의는 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X인 겁니다.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판례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상표의 사용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때 이 사용과 이어져서 우리 상표법에서는 등록 요건으로서 너가 이제 상표를 진짜 쓸 거니? 하고 사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품의 동일 유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상표법의 목적은 아직 기출된 적이 없어요. 최근 16개년 동안 기출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우리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상표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표는 결국에는 이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제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상표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군과 나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본질적 기능이고요. 거기에 이어져서 출처 표시 기능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 대해서 갤럭시라는 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핸드폰은 그 삼성의 제품이구나. 그 동일한 출처 갤럭시 라인들은 다 동일한 삼성의 핸드폰이구나 라고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에서 설명해준 문구가 하나 있어서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출처 표시 기능은 결국 뭐다?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이 되고 동일한 판로를 거쳐 판매된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이다. 네, 그래서 상표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상표가 사용됐다면 그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왔을 것이고 동일한 판로를 거쳐서 판매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우리 추후에 개념적으로 등록 요건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출처 혼동의 오인 염려가 있으며 우리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출처 혼동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상표법에서. 또 어디서 등장하죠? 119조 1항 1호, 2호에서 자기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또는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서 어떤 경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거기서 말하는 출처 혼동이 어떤 의미이냐?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출처 표시 기능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됐으면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돼서 동일한 판로를 거쳐 판매된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출처 혼동은 이제 동일한 상표가 사용됐는데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됨에 따라서 실제 상품의 출처, 예를 들면 X 상표를 갑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X 상표는 항상 갑의 출처로 이제 인식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출처 표시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을이 갑자기 X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을의 상품을 만났을 때 이 상품이 누구의 출처라고 생각하죠? 갑의 출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출처는 누구예요? 을이죠. 자, 이런 개념이 뭐죠? 바로 출처 혼동인 거죠. 네, 그래서 좀 기억하실 건 출처 혼동이라 함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실제 출처가 아닌 다른 출처로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출처 혼동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고. 네, 그때 이제 상표법 목적에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우리 상표법은 타 법과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어떤 경향이 있다. 공익적 견지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공익적 견지의 규정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과 이어서 보면 자, 우리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운동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표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 보면 어때요? 수요자들이 계속 이제 낚시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 갤럭시, 핸드폰 갤럭시라고 붙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중국 어디 기업의 핸드폰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품질도 보증받을 수가 없고, 그쵸? 그리고 진품, 가품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이 내용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는 뒤에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 적응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고요. 공익적 규정에서죠. 왜?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 적응성이 없는 상표를 독점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3자들이 이제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고 공익상 부등록 사유들 규정하고 있죠. 네, 특히나 어때요? 예를 들면 34조 1항 12호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겠다는데 뭐 어때? 라는 취지에서 사익적 견지에서만 생각하면 어때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굳이 불허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거 설탕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소금이었거나 하는 이런 품질 오인을 발생시키면 어때요? 수요자의 보호 측면에서 등록을 불허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조문 자체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수요자 이익 보호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등록된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효력 제한 범위도 규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에 무분별하게 이전할 수 없도록 이전 제한도 두고 있죠. 네. 그리고 등록 후라고 하더라도 상표를 이미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운동을 야기시키도록 사용을 하면 어때요? 우리 취소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취소 사유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허법과 다르게 이제 비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꼭 피해를 입은 그 상표권자만이 아니라 제3자들도 어때요? 이 사람이 상표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그 상표법은 공익적 견지의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 이러한 공익적 견지의 규정들 때문에 다른 법과는 다르게 또는 상표법 안에서도 특별히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이 내려진 판례 내용들도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악의의 주지상표. 예를 들면 갑이 먼저 X상표를 쓰고 있었는데 을이 이 X상표를 따라서 X-를 사용함에 따라서 을이 오히려 굉장히 인지도를 얻었다, 인식도를 획득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를 들면 이때 이제 을이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자, 얘를 이제 선의 상표로서 인식도를 획득한 선의 상표로서 인정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사익적 견지가 강한 34조 1항 9호에서는 어때요? 얘를 인식도를 획득한 타인의 주지상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얘는 악의의 주지상표니까요. 다른 사람의 상표를 따라해서 사용한 자니까. 자, 그런데 34조 1항 12호에서는 어때요? 12호단에서는 을이 아무리 갑의 상표를 따라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죠? 결국에는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면 적용이 되도록 보고 있죠. 왜? 12호는 보다 더욱더 공익적 견지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법 조문이 사익적 견지가 강한 규정인지 공익적 견지가 가장 강한 규정인지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목적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상표법의 목적
끝이 났고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우리 상표의 정의 그리고 표장의 정의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법조문 한번 체크해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고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쭉 해서 결국엔 뭐다?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표시가 표장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개정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표장의 유형이 늘어날수록 조문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뭐예요?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됐다? 아, 다 됐고, 그냥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표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표장의 유형에 제한이 없다. 왜냐면 이제 어떤 것이 출처를 나타낼 수 있을지 정말 계속해서 그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출처를 나타낼 수 있겠다 유형을 정의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모든 표시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실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상표란 무엇이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이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무엇인가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다?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저는 사실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뭐 기출 OX 문제에서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라고 나왔어요. 실제 이런 질문 나오기도 하죠. 그럼 딱 나왔을 때 이런 걸 왜 낸지?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아니 그 법조문 안에서 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암기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자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조문에 없어서 판례에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표 제도의 목적과 사회 경제적 통념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 되려면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된다라는 개념이 뭐죠? 예를 들면 제가 이 YG 상표법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 볼펜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YG 상표법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 볼펜은 상표법상 상품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저 근데 이 볼펜만 사고 싶은데 이 볼펜만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경우 이 볼펜만 따로 판매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예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뭐가 나오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품에 상표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상 상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상표의 사용과 개념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즉 아무리 너가 볼펜에 열심히 이 볼펜과 관련된 뭐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볼펜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차 이제 지문용 대비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느냐? 상표법상 상품이 맞는지 아닌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아닌 무채물, 자, 그리고 운반 불가능한 부동산, 그리고 반복 거래가 불가능한 골동품, 그리고 예술품,
그리고 금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상품이 아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기출 표시해드렸죠. 그래서 58회 때 얘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얘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가요? 아니죠. 얘만 독립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네요. 따라서 상품이 아닌 거고요.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렵겠죠. X. 자, 그런데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가능한 이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표 사용도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상표법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에서 유통행위로서의 이런 이제 구독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표 사용도 규정이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2조이랑 11호 남옥의 유통행위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왜냐? 개정법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품의 견본이래요. 상품의 견본 판매되는 건가요?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 아니죠. 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얘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 판례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해서 출제를 한 문제인데요. 자, 이 판례 내용은 뭐였냐면, 자, 그래서 실제 그 상표 등록은 윙크라는 표장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잡지에다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잡지를 판매했습니다. 판매되는 판매 잡지원. 얘에다가는 이제 로드쇼라는 잡지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로드쇼라는 잡지를 구매하면 별책 부록으로 연예인들의 화보를 담은 사은품을 증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윙크를 사용을 했어요. 얘가 이제 잡지 2. 자, 판례 문구상으로는 얘는 광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고요. 얘는 광고의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잡지에다가 윙크라는 표장 등록 받았죠? 자, 그리고 잡지에다가 윙크를 사용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에 대해서 상표의 사용이, 잡지에 대한 상표법상 사용이 인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왜죠? 이 잡지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어서 윙크를 아무리 표시해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죠. 자, 이거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때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답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표법에서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엔 X입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 포인트 키워드는 뭐예요?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만든 사은품. 네, 여기 포인트로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등 X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우리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 안에는요, 서비스 개념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종래에는 서비스표라는 별도의 이 표장을 따로 구분을 했다면, 지금 우리 2016년 개정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굳이 상표랑 서비스표를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상표라는 것 하나로 규정을 하고,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표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표의 정의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국 강의니까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리적 표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나요? 우리 지표단, 지표증,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라는 것의 개념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제공하는 카페 뭐 서비스업, 카페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더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기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이 그 지리적 요인에 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서비스의 개념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 표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기출이 되거든요. 우리 실제 60회 기출에서도 이런 괄호를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괄호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이 괄호 부분을 바꿔서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외가 되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 안에서 뭐가 제외가 되는지. 자, 자기의 상품 범위 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된 물품이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만이고요. 협의의 상품만 포함이 된 거고 그 외에는 서비스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예외들이 자꾸 등장하는 케이스는 언제냐면요. 지표단, 지표등, 지리적 표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지리적 표시는 우리 어때요? 상표는 유사 범위까지 포함을 하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에서만 지리적 표시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괄호 규정에 지리적 표시의 경우는 이제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리적 표시는 좀 특별히 따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60회 기출에서도 이런 지리적 표시의 특성으로 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이때 그래서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때 서비스의 영이란,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과 상표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됐어야 됐거든요. 서비스에서의 서비스 영위도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용의해야 된다. 자,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옆에 갑자기 가서 막 봉사활동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 서비스 제공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한 봉사나 단순 호의의 이런 노무 제공은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없죠. 네.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도움을 드리면 어때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을 판매하면서 이 볼펜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광고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영위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되거든요. 노무여야 되거든요. 자, 이 볼펜을 판매하는 제가 이 볼펜 판매를 하는 저를 위해서 광고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업의 영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광고업을 했다라고 하려면 제가 광고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볼펜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만들어줬어요. 이 경우 광고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평석 부분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 강의니까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쭉 여러분들이 좀 듣다 보면 어떤 착각이 생기기 쉽냐면요. 지금 분명히 판례에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냐 안 되냐,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했느냐 아니냐 라는 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영위와 상품의 이 정의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근데 계속 예시 판례들을 보다 보면 단순 봉사활동, 사은품,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서비스의 영위가 아닌 것이냐 라는 착각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강의로 조금 더 고도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대가의 유무는 이제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느냐에 유력한 증거는 됩니다. 네. 즉, 대가를 받았으면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는 거지 라고 유력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대가의 유무가 곧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가의 유무는 서비스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즉, 대가가 있어야 서비스가 맞고 대가가 없으면 서비스가 무조건 서비스의 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다. 고려 요소. 네.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대가가 있다면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또 독립하여 하지만 대가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상표의 정의 내용 보고 있었고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다 라는 그 정의 안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이 무엇이냐를 구별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상품이 무엇이냐, 서비스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 체크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엔 자타 상품 식별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네, 이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자, 상표의 사용은 우리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서 체크 하나 해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개정 내용도 실제로 좀 출제가 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그러면 결국에는 상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거든요. 즉,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래에는 2012년 개정법 정에는요, 이러한 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 이 상표법의 정의 규정으로 거절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개정에서는 아예 3조이랑 본문 자체, 이 사용 의사 자체를 이제 거절의 및 무효사유로 신설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국법상 판례들을 좀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상표의 사용 의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상표법 정의 규정으로 거절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사용 의사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보면 따라서 이런 상으로는 만약에 상표 출원인이 사용 의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용 의사가 없는 이 자가 출원한 것은 상표가 아니죠. 그쵸? 왜? 사용하려고 낸 표장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정의 규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으나 실무상은 그냥 사용 의사 위반으로 3조이랑 본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표장은 모든 표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말, 이 모든 이라는 말, 이 굉장히 지문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 모든이 맞나? 아닌가? 모두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 어떻다? 상표의 표장의 정의에서는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맞습니다. 네. 정의규정 위반 시 취급, 여러분들 아마 잘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거정, 이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개념, 상표의 사용으로 들어올 건데요. 우리 상표의 사용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진도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은 2조 1항 11호 각 목에서 그리고 2조 2항 각 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정의 규정에 따른 이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자, 상표의 사용에서 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 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든 그리고 침해 사건에서든 이 사용이라는 것과 관련한 뭐 사용 의사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용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요. 따라서 총칙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무엇이냐? 우리 정의 규정상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시, 유통, 광고행위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표의 사용에서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상표가 표시된 것만으로 실질적인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뭐예요?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자,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얘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되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이 되려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따지는 경우가 언제죠? 대표적으로 실질적 상표의 사용을 실제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경우가 바로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히나 그렇죠. 네. 다만 예외적으로 불사용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사용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지 않더라도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더라도 상표 출원인이 자기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타 상품 식별하고자 하는 표시로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죠. 불사용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우리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뭐 강학상으로는 이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적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침해 사건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상표권자에게 침해가 되었다라고 하려면 또는 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사용이다라고 하려면 얘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이어야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실질적 상표의 사용은 우리 내용 범위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출처 표시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기는 하는데 상표가 표시된 이 상품에 대한 것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는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리 치킨 박스에
치킨집에서 판매하는 이 치킨 박스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박스예요. 그쵸? 자,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대상인 상품은 뭐예요? 바로 이 치킨 판매 서비스죠. 네. 이런 식으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자체에 대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단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 자, 정의 규정상으로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상표의 사용 파트 굉장히 두껍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 이제부터 볼 내용은 이제 판례들 내용에 기반해서 이걸 표시 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이거 유통 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이거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쭉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 상표의 사용으로 넘어와서 이 경우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 거야? 발휘되지 않은 거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거고요. 얘도 그러면 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거 알겠는데 어떤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인데? 라는 거 체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어떤데? 라는 흐름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이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케이스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판단해 주시면 돼요? 상표의 사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까지 체크를 해주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우리 이제 맛보기로 봐봤고요. 이 내용 흐름에 따라서 이제 뒤에 내용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